안녕하세요. 세상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꿰뚫는 채널 긴급속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한 항공 안에서 한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숫자만 보면 완벽한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웃지 못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왜 승리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중동의 하늘은 그야말로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수백 기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들었고 이를 막기 위한 방공 시스템이 일제히 가동되며 하늘은 빛과 폭발로 뒤덮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완벽에 가까운 방어였습니다. 미사일은 대부분 요격되었고 드론 역시 거의 전부 격추되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철벽 방어 성공. 현대 방공의 승리. 하지만 그날 밤 왕궁 안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빈 살만이 바라본 것은 승리가 아니라 비용이었습니다. 적이 날린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그 드론을 막기 위해 사용된 요격 미사일은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적은 이를 쓰는데 나는 100을 쓰고 있다는 것.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비대칭 비용 구조입니다. 전장에서 이기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무서운 구조입니다. 빈 살만은 그날 밤 아주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대로 가면 적이 아니라 우리 국고가 먼저 무너진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국에 더 많은 무기를 요청하면 될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안 파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고 이미 여러 전쟁으로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즉 돈이 있어도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 전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무기는 몇 년 뒤에 온다는 것. 이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단 하나의 나라가 그 틈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때 등장한 무기가 천국-II입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뀝니다.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 무기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높은 요격 성공률, 실제 위협에 대한 검증 완료.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제 이 무기는 카탈로그 속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빈 살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접촉하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중동 여러 국가들이 잇따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가격은 훨씬 낮고 성능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무엇보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순간 계약은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완성됩니다. 이 함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싸고 빠르고 검증됐다. 이 구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거의 강제에 가까운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빈 살만이 그날 밤 느꼈던 감정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쏟아질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준 유일한 선택지가 바로 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첫 번째 구조, 첫 번째 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우디가 한국 무기를 샀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우디는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전체를 들여온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이 개념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키보드 배열 혹은 운영체제, 스마트폰 생태계까지도 처음 선택이 이후 모든 선택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바꾸는 비용이 너무 커서 결국 계속 그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바로 경로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는
이 구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무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네트워크이자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천국-II를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발사대를 들여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미 여러 가지 핵심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교전 통제 장비,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통신 구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묶여 하나의 거대한 방공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아이폰 하나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그리고 각종 서비스들이 함께 묶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중간에 끼워 넣는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방공 시스템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한번 특정 국가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다른 나라의 장비를 중간에 끼워 넣는 순간 전체 네트워크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사우디는 이제 한국의 기술 없이 방공망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바로 수명주기 비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무기 가격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짜 돈은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운용, 유지보수,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탄약 재보급까지. 이 모든 비용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즉 처음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전체 비용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사우디가 수조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몇 배의 돈이 계속 한국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장기 구독 계약입니다. 그것도 해지하기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사우디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국이 방산 계약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연결되지 않는 두 산업, 무기와 에너지. 하지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같은 선 위에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군사기지? 아닙니다. 바로 발전소와 에너지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끊기는 순간 레이더도 꺼지고 지휘 체계도 멈추고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에너지는 방패보다 더 중요한 심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심장까지 함께 제한합니다. 에너지 공급망, 특히 LNG 확보와 운송까지 포함된 구조.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이 나도 당신의 방공망은 계속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국가 운영 패키지입니다. 무기는 하늘을 지키고 에너지는 시스템을 살립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묶는 순간 상대국은 이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의 완성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과 납기로 선택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시스템과 에너지로 묶어버린다. 이 구조에 들어온 순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이자 의존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기술까지 일부 공개하기 시작했을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두 개의 흐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오히려 풀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입니다. 한국이 어느 순간부터 상대국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하시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셔도 됩니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방산업계는 크게 놀랐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기는 거냐? 경쟁자를 키워주는 거 아니냐? 당연한 반응입니다. 무기 기술은 한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주고 뇌는 절대 안 준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상대국에 넘겨주는 것은 외형 설계 조립 방식 생산 공정 같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즉 공장을 세우고 현지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기술 이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끝까지 남겨둡니다. 첫 번째는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두 번째는 핵심 반도체와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무기는 그냥 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발사대는 만들 수 있어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즉 상대국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생산할 수는 있는데 작동은 못한다.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맥도날드 모델과 같습니다. 매장은 전 세계 어디서든 열 수 있습니다. 직원도 현지인, 재료도 일부 현지 조달. 그런데 핵심 레시피는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은 영원히 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만든 구조도 완전히 동일합니다. 상대국은 공장을 갖게 됩니다. 일자리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자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단 하루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안보 프랜차이즈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서방 안보 네트워크의 핵심 축이자 AUKUS와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 한국 방산 기업이 현지 생산 기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주포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수출 성공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서방 핵심 안보 네트워크 안에 한국 시스템이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은 명확합니다. 호주는 한국 장비를 계속 써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유지보수도 핵심 부품 공급도 모두 한국과 연결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 결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국은 직접 통제하지 않아도 전 세계 곳곳에서 로열티 구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함정의 완성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가격과 속도로 선택을 유도했고, 두 번째 함정은 시스템과 에너지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정은 겉으로는 풀어주면서 실제로는 더 깊게 묶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구조 위에 추가 매출이 자동으로 붙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게 바로 패키지 판매입니다.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맡기만 할 건가? 이 질문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공격 능력도 필요하다. 이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천무입니다. 하늘을 막는 방패가 있다면 적의 발사 기지를 제거하는 창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개는 전술적으로 반드시 세트가 됩니다. 즉, 하나를 팔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 구조는 이미 유럽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한번 도입된 이후 추가 계약과 현지 생산까지 이어지는 흐름. 이제 이 패턴이 중동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 구조를 설계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경쟁하지 않습니다.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한국 방산을 정면으로 겨냥한 세 가지 무기, 특히 ITAR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어떻게 뒤집힐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이고도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판을 짜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격으로 잡고 시스템으로 묶고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구조.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진짜 주인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 글로벌 방산 시장의 중심에는 여전히 미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이 시장의 구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칼이 바로 ITAR입니다. 이 규정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수출은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냐면 겉으로는 한국 무기인데 실제로는 수출 권한이 미국 손에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 안에 미국산 반도체나 부품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허가를 지연시킨다.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다. 아예 승인을 거부한다. 이 중 하나만 해도 수출은 사실상 멈춰버립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허가권 하나로 시장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여러 번 사용된 방식입니다. 즉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약점은 성능도 아니고 가격도 아닙니다. 부품 의존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든 무기도 출구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혹은 비미국산 대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칼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든돔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전 세계 방공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다. 겉으로 보면 동맹 강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표준입니다. 이 통합 시스템의 기준을 누가 만들 것인가? 만약 이 표준이 미국 중심으로 굳어지게 되면 한국 무기는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는 순간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라 플랫폼 싸움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싸움의 결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표준이 이깁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한국은 이렇게 됩니다. 좋은 제품은 만들지만 시장에는 못 들어가는 상황. 이게 바로 두 번째 칼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칼. 바로 동맹 압박입니다. 미국은 점점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각자 방어는 각자가 책임져라. 겉으로 보면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한국이 만든 방산 역량을 미국 전략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전략적 하청 역할로 묶으려는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출은 허가로 막히고 시장은 표준으로 막히고 방향은 전략으로 제한됩니다. 이건 단순한 견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봉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를 다시 보면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실전 검증, 여기에 시스템 락인, 에너지 결합, 프랜차이즈 확장까지
이건 단순한 제조업의 영역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의 영역입니다. 이제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핵심 부품 독립. 둘째, 자체 기술 표준 확보. 셋째,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 이 세 가지가 완성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안보 구조를 설계하는 나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방산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경제이자 정치이며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야기, 이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된 가장 거대한 판의 서막입니다. 영상이 흥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긴급 속보였습니다.